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입니다. 네, 금요일인데 늦은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노래를 들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4장 2절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위치가 4장 2절이죠. 확률적 경사하강법이고요. 저희가 총 9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의 두께를 보더라도 4장을 이번에 맞추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내서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럭키백 이벤트를 위해서 상자 안에 담긴 생선의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를 가상의 문제를 상황을 좀 만들었었죠. 그래서 음, 고객이 도미일지 빙어일지 대략 어느 정도 확률을 보고 가늠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확률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 저희가 2장에서 배웠던 K-최근적 이웃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먼저 적용을 해봤는데요. K-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은 이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먼저 찾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다수인 클래스를 이제 이 샘플의 예측 클래스로 삼죠. 확률을 계산할 때는 또 비슷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웃한 샘플의 클래스를 이미 헤아려 놨으니까요. 그 이웃한 샘플의 클래스 비율을 사용해서 음, 저희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10개의 이웃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네모라면 사각형일 확률은 30%이다. 이 X 샘플이 사각형일 확률은 30%고 세모가 5개 나왔으면 음, 이 X 샘플이 세모일 확률은 50%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3개 나왔으니까 이 샘플이 동그라미일 확률은 뭐 20%다. 2개 나왔으니까 20%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K-최근적 미웃 알고리즘은 단순하게 그 이웃한 샘플의 클래스 비율을 가지고 확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확률 값이 되게 단순하게 나오겠죠. 가령 뭐 이웃 개수가 3개라면 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2, 그다음에 3분의 3 이렇게 몇 개의 확률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란 개념보다는 조금 맞지 않죠. 보통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 어떠한 실수도 될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좀 더 확률스럽게 만드는 다른 알고리즘을 배워봤습니다. 그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름은 회귀이지만 회귀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분류고요. 좀 아쉽지만 네 그냥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회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선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유래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생선의 무게, 길이, 대각선, 높이, 두께를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값이 Z고요. 이 Z를 그냥 사용하면 선형회귀가 되죠. 임의의 실수값을 예측하는 선형회귀가 됩니다. 근데 분류로 바꾸기 위해서 Z값을 저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0과 1 사이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값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값 혹은 아무리 작은 값을 넣어도 항상 0과 1 사이 범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 저희가 확률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0.5보다 크면 양성 클래스, 작으면 음성 클래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선형 함수의 z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확률을 출력하고 그 확률을 기준으로 0.5보다 크면 양성 클래스, 0.5보다 작으면 음성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죠. 그냥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하는 수학적 트릭만 이해하면 그 알고리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Z값만 보고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Z 0. 기준이 된 0.5는 이 Z값이 0인 위치거든요. 0일 때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이 0.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굳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지 않고 괜히 계산만 늘어나니까 그냥 Z값만 보고 이게 0보다 크면 양성 클래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성 클래스구나 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디시전 펑션이고요. 사이키넌에 있는 많은 분류 함수들에서 제공하는 게 디시전 펑션 메서드입니다. 이 디시전 펑션은 선형 함수의 Z값만 보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하고요. 이 디시전 펑션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전 장에서 저희가 여러 번 예제를 봤던 프리딕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함수는 실제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측을 하죠.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서 굳이 나는 확률을 좀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공하는 함수가 바로 프리딕트 프로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이키넌의 구현의 방식이고요. 이렇게 구현하는 이유는 뭐 굳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로지스틱 회계는 선형 함수를 통과한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확률 값을 만든 다음에 0.5보다 크면 양성 클래스, 0.5보다 작으면 음성 클래스로 판단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진 분류일 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다중 분류일 때는 그 각 클래스마다 저희가 확률을 만들죠. 저희가 이진 분류일 땐 사실 이 Z 함수가 하나만 계산됩니다. 양성일 경우에 함수만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음성일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양성일 경우에 이 Z 값을 출력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한 확률을 저희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1 빼기 이 확률을 하면 음성 클래스의 확률이 나오겠죠. 이진 분리는 양성 아닌 음성이니까 양성만 구하면 음성은 그냥 1에서 빼면 확률이 나오니까 굳이 두 개의 함수를 저희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했고요. 하지만 다중 분류일 경우에는 클래스가 여러 개니까요. 각 클래스별로 저희가 선형 함수를 다 하나씩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 분류일 경우에 로지스틱 모델을 회계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프리딕트 프로바 함수를 호출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각 샘플마다 확률 값을 출력해 보면 7개의 확률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그 클래스가 생산이 7개거든요. 그래서 7개의 확률이 각각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7개의 확률이 모두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확률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 이 Z 함수를 통과시키면 저마다 다 확률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 더하면 1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7개의 값을 그 7개의 Z값, 선형 함수의 출력값을 공평하게 다 더했을 때 확률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짚고 넘어갈 거는 사이키논에 있는 타깃 값이 저희가 이 타깃 값을 줬는데요. 타깃 값이 저희 이진 분류일 땐 0, 1 이렇게 타깃을 가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넣어줬는데요. 다중 분류일 때도 물론 0,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줘도 되지만 사이키논은 문자열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타깃 브림 스멜트나 이거는 지금 제가 예제를 잘못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진 분류 데이터셋인 것 같은데 여기다 제가 잘못 복사해놨네. 어쨌든 다중 분류일 경우에 그 브림 스멜트 여러 가지 파키 여러 가지 그 스트링을 그대로 타깃 값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클래스 레이블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클래스 레이블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브림이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B인 브림이 0번 인덱스 클래스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 알파벳 이런 순서대로 할당이 된다.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면이 아니라 사이킨런의 라이브러리의 구현 방식이니까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훈련된 그 선형 방정식이 7개이기 때문에 코에피션트랑 인터셉트 절편을 출력해 보면 7개가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5개의 특성이 각각 7개의 함수에 적용됐을 때 필요한 계수값과 절편값이 출력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다른 또 그 알고리즘을 배워볼 텐데요. 확률적 경사화근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 경사화근법은 사실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가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또 딥러닝에서는 꼭 필요한 알고리즘이고요. 아마 거의 모든 딥러닝 책의 확률적 경사화근법이 항상 서두에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확률적 경사화근법 같은 것을 그 수식을 통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가능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2절의 확률적 경사화근법인데요. 저희가 가상의 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럭키백이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막 그 고객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생선을 이 럭키백 이벤트에 추가하려는 어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랬을 때 저희가 그 어민이 주는 샘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어떤 샘플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델을 훈련을 대기시킬 수도 없고 서비스는 해야 되고 뭐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어민에게 전달되는 데이터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추가될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두고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샘플 데이터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가 추가되면 더 많이 넣고 다시 모델을 훈련하고 여기서도 또 모델을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모델을 계속 만드는 방법입니다. 뭐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훈련 데이터가 점점 커지니까 좀 나중에는 언젠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모델을 훈련하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일부 데이터를 좀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훈련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샘플 수가 작은 생선에 훈련 데이터가 다 사라져 많이 손실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아니고 원래 있던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 모델을 처음부터 저희가 보통 밑바닥부터 다시 훈련한다고 그러죠. 스크래치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모델을 훈련하지 않고 원래 만들었던 모델을 좀 업데이트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모델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로지스틱 회계나 선형 회계 입장에서 보면 가중치와 절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를 업데이트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만 할 수 없을까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저희가 뭐 점진적인 학습 혹은 온라인 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학습과는 유사하지만 좀 다른데요. 점진적인 학습은 모델을 서비스하는 도중에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을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고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온라인 학습은 정확히 그 말 그대로 표현한 단어에 있는 의미 그대로 모델을 서비스하는 도중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온라인 학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온라인 학습도
점진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온라인 학습입니다. 이런 온라인 학습 혹은 점진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 혹은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확률적 경사학원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뒤에 보면서 저희가 배우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확률적 경사학원법은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회귀처럼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이 확률적 경사학원법은 저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이라 해도 되겠죠. 이런 알고리즘들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조금 고급스럽게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최적화의 방법이지 확률적 경사학원법 자체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로지스틱 회귀나 아니면 K 최근접 이웃이나 앞에서 배웠던 선형회귀나 이런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의 좋은 어떤 값을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방법인데 온라인으로 점진적인 학습 방법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확률적 경사학법을 저희가 영어로는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SGD라는 말로 많이 부르고요. 아마 뭐 블로그나 아니면 온라인 자료나 다른 책에서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확률적 경사학법이 어떤 거고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어떻게 다른다는 걸 살짝 맛보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적 경사학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선형회귀나 로지스틱 회귀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적이란 말은 무작위하다는 뜻입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랜덤하다, 아무렇게나 무작위하게 한다라는 뜻의 약간 고급적인 고급 표현이고요. 그냥 편하게 저희가 랜덤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는 저희가 뭐 산에서 내려올 때 뭐 경사가 가파르다 얘기할 때 그 경사입니다.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를 얘기하고요. 학원법은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을 풀어서 다 합쳐보면 무작위하게 경사를 내려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내려가려면 뭐 가장 가파른 경사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찾아서 내려가되 조금씩 내려갑니다. 왜냐면 제가 옆에 가제트 형사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책에는 가제트 형사는 아니고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죠. 네, 가제트 형사의 다리가 너무 길면 사실 여기가 최저점인데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면 좋은데 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최저점을 건너뛰어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경사학원법은 이렇게 이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가 최적점, 뭐 가장 좋은 값, 뭔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인 그 위치인데요.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건너뛰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학법은 조금씩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네, 이게 다른 거고요. 하지만은 경사가 이렇게 급한 경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저쪽 다른 차원에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있다면 이런 경사를 사용하지 않겠죠. 가능하면 가파른 경사로 내려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당연히 더 나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조금씩 내려가는 방법이 바로 확률적 경사 방법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럼 이 경사는 뭐냐 라는 건데요. 이 경사가 뭐냐, 뭐길래 얘를 내려가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적 경사관법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약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훈련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게 샘플입니다. 샘플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꺼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한다는 게 이제 저희가 경사를 따라 내려간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훈련. 이게 바로 확률적 경사관법의 방식입니다. 한 개씩 꺼내는 거고요, 샘플을.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할 때 이 안에 있는 훈련 세트를 모두 다 사용했다면 1 에포크가 완료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세트를 다 한번 모두 다 소진한 거죠. 한 개씩 꺼내서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텅 비어 있겠죠. 이 주머니, 뭔가 이 훈련 세트를 담은 이 주머니가 텅 비어 있을 테고요. 이 텅 빈 훈련 세트를 다시 채워서 두 번째 에포크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 에포크라는 단어를 경사관법 알고리즘에서 훈련 세트를 한 번 다 썼을 때를 저희가 에포크라고 합니다. 그럼 한 번 다 쓰고 나면 훈련이 끝난 거지 뭘 다시 또 주머니에 훈련 세트를 채우고 다시 또 돌리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내려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통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사용해서 최적점을 찾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건너뛸 수 있어서 그래서 경사관법 알고리즘은 이렇게 훈련 세트를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에포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확률적 경사관법이고요. 근데 한 개씩 사용하면 것보다 좀 더 여러 개씩 사용하면 한 개 사용했을 때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개 사용하면 그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사용하는 이런 알고리즘 저희가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라고 했을 때 여러 개가 몇 개가 좋으냐는 또 문제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뭐 32개, 뭐 16개, 뭐 128개, 뭐 512개, 뭐 여러 가지 개수는 문제에 따라 또 다릅니다. 또 32개 꺼내서 썼을 때 좋은 솔루션에 도착을 했는데 뭐 128개를 꺼내서 썼더니 그보단 덜 좋은 솔루션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미니 배치의 개수도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어딘가에서 솔루션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통은 미니 배치의 개수는 2의 배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경사법을 사용해서 여러 개 꺼내서 쓰고요. 하지만 이 뒷단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 개 꺼내서 훈련을 하고 다 꺼냈으면 다 사용했으면 다시 채워놓고 또다시 두 번째 에포크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요. 미니 배치가 아니라 배치 경사법도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몽땅 다 꺼내는 거죠. 전체 훈련 세트를 다 꺼내서 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다 쓴 거죠. 한 번에 다 꺼냈으니까 당연히 바로 그냥 두 번째 에포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체 훈련 세트를 한 번에 다 쓰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도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인데요. 지름길일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딥러닝 파트에서 딥러닝을 배울 때 확률적 경사관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혹은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몽땅 꺼내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뭐 CPU 저희 컴퓨터나 아니면 GPU나 이런 그 알고리즘을 모델을 처리해야 될 이런 어떤 자원들이 프로세싱 유닛들이 메모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몽땅 꺼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몽땅 꺼내서 쓰는 방법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확률적 경사관법이나 미니 배치 경사관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률적 경사관법, 미니 배치 경사관법, 배치 경사관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한 개씩 혹은 몇 개씩 꺼내서 쓰고 다 꺼내서 쓰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쓰고 뭐 이런 한
턴을 저희가 에포크라고 부른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경사관법에 대해 설명 마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경사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뭘 내려온다는 소리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알아볼 텐데요. 이 바로 저희가 손실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손실함수를 손실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손실함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얼마나 나쁜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쁜 정도를 측정하는 함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정도를 측정하니까 낮은 게 좋겠죠. 값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관법을 통해서 이 손실함수의 값이 낮아진 쪽으로 저희가 원하는 가중치 혹은 계수, 기울기 절편 값들을 옮기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델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확률적 경사관법입니다. 그러면 이 손실함수를 어떤 거가 손실함수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분류 문제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정확도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키고 정확도를 출력해서 모델이 잘 훈련됐나, 뭐 과대적 합인가 과소적 합인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를 한번 보면 가령 샘플이 이렇게 4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예측과 정답이 분류인데 이진 분류인데 1, 1 타깃이 맞았죠.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습니다. 예측을 0으로 했네요. 정답은 1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답이 맞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답이 또 틀렸습니다. 정답이 음성 클래스인데 양성으로 예측했으니까 틀렸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정확도, 그래서 50% 맞았다는 이 정확도는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런 샘플이 4개라면 0, 그 다음에 0.25, 0.5, 뭐 0.75, 다 맞으면은 1 이렇게 5가지 정도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가 손실함수라고 하는 거는 부드러운 어떤 그 곡면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제가 그림에 가상으로 그렸는데 만약에 산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다면 뭐 이런 산은 없지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겠죠. 예. 산은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야지 저희가 부드럽게 이렇게 걸어서 뭐 아니면 뭐 썰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이 있는 이런 정확도는 저희가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 없는 측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마 다른 책에서 보면 조금 더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도라는 건 이렇게 사실 몇 퍼센트 맞았다 이렇게 손으로 헤아리 죄송합니다. 손으로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미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경사관법을 사용하려면 매끄러운 곡면을 가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는 그런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실 분류에서는 정확도로 성능을 측정하지만 이 모델을 최적화할 때는 다른 손실함수를 씁니다. 그 다른 손실함수가 바로 뒷장에서 볼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함수 혹은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손실함수인데요. 저희가 분류일 때 로지스틱 손실함수를 사용하고요. 가령 뭐 회기일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회기는 저희가 평균 절대값 오차나 혹은 평균
제곱 오차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둘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손실 함수와 측정 지표가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평균 제곱근, 평균 제곱 오차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평균 제곱 오차를 보고 이 회계 모델이 얼마만큼 나쁜지 혹은 좋은지를 보면서 또 최적화도 이 평균 제곱 오차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키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스코어 메소드를 R 스퀘어로 내지만 저희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계 모델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딥러닝 부분도 딥러닝을 넘어가면 대부분 회계 모델은 다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지고 최적화하고 또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도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보고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분류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거죠. 분류일 경우에는 정확도로 모델의 성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는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가지고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분리일 경우에는 나눠져 있다는 거.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정확도가 성능을 측정하는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어떤 분류 모델의 방법인데 얘를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화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경사화법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손실함수를 찾은 거죠. 그게 로지스틱 손실함수고요. 이제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정답이 1인 어떤 샘플이 있습니다. 타깃이 1인 거죠. 근데 이 샘플의 예측을 제가 0.9로 했어요. 그러면 예측을 0.9로 했으면 웬만큼 정답과 가까운 거죠. 꽤 가깝게 예측을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0.9가 돼서 낮은 값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정답이 타깃이 1인데 양성 클래스인데 0.3으로 예측했을 경우에는 곱해서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높은 손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 얘는 0.9가 되고 두 번째 건 0.3이 되기 때문에 얘가 손실이 높은 것처럼 돼버리죠. 마이너스 이렇게 화살표로. 그쵸. 그래서 일부러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정답 타깃과 가까운 것은 더 낮은 값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정답 타깃 1과 멀리 떨어져 있는 0.3은 더 높은 값 마이너스로 바꿔서 0.3으로 만든 겁니다. 뭐 트릭을 수학적인 산수 트릭을 쓴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이 타깃이 1인 것 말고 이제 음성 클래스일 경우 정답이 0인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0인 것은 곱하면 0이 되죠. 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0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답 타깃이 0인 것을 1로 바꾸고 예측값 0.2를 0.8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양성 클래스인 것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타깃 값을 음성 클래스 원래 0인데 얘를 1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샘플의 음성 클래스 예측값 0.2를 0.8로 1 빼기해서 양성 클래스의 확률처럼 바꿔서 0.8과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을 곱하면 그리고 또 마이너스 9를 붙이면 0.8이 되죠. 마이너스 0.8. 사실 이 음성 클래스는 0이었고 정답이 이 샘플은 음성 클래스라 타깃이 0이었고 예측값은 0.2이기 때문에 두 값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로 나온 거는 손실이 꽤 낮은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결과고요. 반대로 음성 클래스인데 정답이 근데 만 0.8로 예측을 했다면 얘를 1로 바꾸고 그다음에 0.8을 0.2로 바꾸고 곱하면 마이너스 0.2가 되기 때문에 높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그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런 곱하는 방식은 정답과 예측을 곱했을 때 결과가 가까운 것은 정답에 가까운 것은 낮은 값이 되고 그다음에 정답과 멀리 떨어진 것은 곱했을 때
높은 값이 되도록 제가 그냥 산수 트릭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운 것은 손실값이 낮고 정답에 먼 것은 손실값이 높게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로그를 붙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죄송합니다. 네, 로그를 붙이면 저희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로그 함수를 보면 이런 식의 꼴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타깃이 1일 때 예측 확률이 0.8이면 예측 확률이 0.8이면 마이너스 로그 0.8이 돼서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작은 마이너스 음수값이 됩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작은 양수가 됩니다. 0.8일 경우에. 만약에 0.2일 경우에는 로그 0.2는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음수값이 됩니다. 음수값이 그냥 선형적으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음수값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큰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을 생각할 때 음수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양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음수는 또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왠지 좀 헷갈리고 양수로 생각하면은 작은 게 손실이 작고 큰 양수는 손실이 크고 뭐 직관적으로 금방금방 저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로고를 붙이면 저희 정답 타깃값과 멀어질수록 굉장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뭔가 좀 되게 안 좋은 어떤 그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깃이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하고요. 타깃이 0일 때는 위에서랑 비슷하게 1을 빼줍니다. 그래서 예측 확률에 가령 타깃이 0일 때 0.1을 나왔다고 예측 확률이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0.2니까 0.8 정도가 되고요. 0.8은 마찬가지로 이 정도 위치라 작은 음수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작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깃이 0일 때 0.8 정도 확률을 예측했다면 1-8은 0.8은 0.2 정도가 되니까 0.2 정도라서 아주 큰 음수가 되고요. 역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아주 큰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 함수는 타깃 클래스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예측 확률, 그리고 타깃 클래스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예측 확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실값을 얻어서 이 손실이 작아지는 값으로 저희가 W와 B를 가중치 혹은 계수값을 바꿔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그 함수는 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과 알고리즘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손실 함수를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 함수라고 부르고요. 또는 뒤에서 저희가 딥러닝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종종 다른 참고 자료나 이런 데서는 또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귀는 저희가 성능 지표랑 그다음에 손실 함수를 같이 쓸 수 있지만 분류일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정확도의 대안으로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로지스틱 손실 함수는 마이너스 로그의 예측 확률, 타깃이 1일 때는 또 타깃이 0일 때 음성 클래스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예측 확률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딥러닝 파트에 가서 또 똑같이 저희가 로지스틱 손실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가 나오면 그때 4장에서 배웠던 그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 로그식을 저희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걸 직접 뭐 코딩하거나 뭐 이 경사관법 알고리즘을 뭐 직접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공식을 가지고 직접 모델을 구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제 책에도 뭐 도입 딥러닝인데요. 얘도 이제 그렇고 뭐 밑바닥에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원도 그렇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간단하게 이론을 확인해보고 당연히 이미 솔루션이 구현되어 있는 사이킨런이나 뒤에 또 딥러닝 파트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적 경사법은 저희가 가장 값하는 경사를 따라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하는 경사를 따라 내려가려면 각각 그 특성마다 스케일이 같아야 됩니다. 특성의 스케일이 다르면 경사를 공평하게 판단하지 예측할 수 없겠죠. 평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경사가 더 급한데 특성의 스케일 때문에 다른 쪽 경사, 다른 특성 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항법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대표적으로 표준 점수로 특성의 스케일을 조절을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판다스의 리드 CSV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바꾼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5개의 열을 넘파이 배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스피시즈 열은 저희가 그 타깃 값으로 바꿔서 넘파이 배열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이전과 똑같이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탠더드 스케일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사각법을 쓸 때는 반드시 특성의 스케일을 꼭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항상 불련 세트에서 찾은 그 통계값으로 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도 함께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죠. 그래서 훈련 세트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훈련 세트도 바꾸고 또 테스트 세트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고요. 사이키노에서 제공하는 확률적 경사합법 알고리즘은 SGD 클래스파이어입니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강법의 분류 알고리즘이고요. 확률적 경사강법의 회귀 알고리즘은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SGD 리그레서입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일 때는 SGD 리그레서를 쓰면 되고요. 분류 모델일 경우에는 SGD 클래스파이어를 쓰시면 됩니다. 역시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 그 모듈 밑에 들어가 있고요. 임포트를 한 다음에 저희가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훈련을 똑같이 필 메서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메소드에서 출력되는 것은 정확도고요. 분류 모델이니까 정확도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로스의 로그 함수, 로그라고 이렇게 지정됐죠. 이게 바로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지스틱 손실 함수를 지정했다는 것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SGD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경사관법은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고요. 네,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모델을 최적화할지를 정해줘야죠. 그냥 SGD 클래스파이어 자체로는 어떤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SGD 클래스파이어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할지를 지정해줘야 되고 그게 바로 로스 함수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바꿔서 말하면 SGD 클래스파이어가 어떤 손실 함수를 최적화할지를 지정해줘야 되는 게 로스 예계 변수의 역할입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결과를 저희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랜덤 시드 값이고요. 맥스 이터레이션은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10 정도로 작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앞부분에 저희가 점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 맥스 이터를 작게 줬고요. 이 맥스 이터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에포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를 10번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했더니 약 77%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고요.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훈련을 partial fit 메소드인데요. 이 partial fit 메소드는 만약에 fit 메소드를 다시 여기서 fit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전에 학습했던 걸 모두 버리고, 즉 뭐 가중치와 절편 이런 걸 다 버리고 새로 학습하는 거고요. partial fit 메소드를 쓰면 기존에 학습했던 W와 B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음, 가 좀 더 이전보다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모델을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률적 경사법입니다. 네, 이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얘는 확률적 경사법이잖아요. SGD니까 스타캐스틱이라는 뜻이 있고요. 안타깝지만 배치나 미니 배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에 여기다가 트레인 스케일들 몽땅 다 집어넣기 때문에 트레인 스케일들을 몽땅 집어넣기 때문에 마치 배치 경사법처럼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 넣어주지만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나 미배치 경사법이 아니고요. 확률적 경사법 하나씩 샘플을 꺼내서 쓰는 알고리즘만 SGD 클래시파이어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저희가 딥러닝 파트에 가면 케라스를 사용할 텐데요. 텐서플로이는 케라스 API를 사용할 텐데 케라스 API는 당연히 미니 배치, 배치, 확률적 경사법 주로 이제 미니 배치를 사용하겠지만 미니 배치 크기를 지정해서 미니 배치 경사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키넌에는 SGD 클래시파이어는 확률적 경사법만 지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훈련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낮으니까 약간 훈련이 덜 된 과소적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을 계속 에포크를 반복을 하다 보면 사이킨에서는 맥스 이터, 맥의 변수를 계속 더 크게 한다거나 하다 보면 모델이 더 많이 훈련된 과대적합으로 갈 수 있겠죠. 과대적합으로. 이렇게 에포크랑 과소적합, 과대적합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알아보는데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규제 값이 커질수록 저희가 과대적합이 되죠. 그래서 규제가 커지면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런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의 값이 너무 작아지면은 알파 값이 작아지면 훈련 세트에서는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이거 과대적합이고요. 제가 말을 하다가 네, 규제가 작아지면 훈련 세트에 너무 과대적합되고 점수가 너무 높아지고 테스트 세트에서는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규제가 커지면 너무 규제가 커지기 때문에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점수가 모두 다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예, 과소적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느 정도 최적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고 여기까지 저희가 알파 값을 사용해서 모델을 다시 훈련하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한번 이전 시간에 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포크도 비슷한데요. 에포크를 0에서부터 저희가 쭉 늘려서 훈련하다 보면 더 많이 훈련할수록 훈련 세트에는 참 잘 맞는데 테스트 세트에는 어느 순간부터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어느 임계치 이상 넘어가면 과대적합된 모델이 되고요. 또 에포크가 너무 작으면 과소적합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성능이 모두 다 썩 그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 테스트 세트의 성능이 떨어지기 전 훈련 세트와 유사하게 만나는 가까운 지점인 어떤 절충점, 골디락스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포크를 크게 늘려서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 지점을 찾은 다음에 이 지점까지만 이 에포크가 그럼 10이면 10까지만 훈련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조기 종료라고 보통 부릅니다. early stopping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책에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SGD 클래시파이어로 저희가 partial fit 메소드로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한 모델의 스코어 메소드를 모두 다 트레인 스코어랑 테스트 스코어 리스트에다가 저희가 추가를 해서 왜냐하면 추가한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특이하게 저희가 partial fit 메소드에서는 클래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이유는
파셜 fit 메소드는 훈련 세트의 일부분만 주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fit 메소드를 앞에 쓰지 않으면 이 모델이 전체 그 핸들링해야 될 찾아야 될 어떤 그 볼륨의 샘플 개수, 클래스 개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파셜 fit 메소드는 데이터가 일부분만 전달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셜 fit 메소드를 쓰실 때는 그러니까 fit 메소드 없이 그냥 파셜 fit 메소드 쓸 때는 전체 샘플의 클래스 개수를 나올 수 있는 가능한 클래스의 개수를 목록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fit 메소드를 일부러 쓰지 않고 파셜 fit 메소드를 써서 클래스에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예를 보였고요. 만약에 fit 메소드를 먼저 썼다면 이미 전체 데이터를 준 거니까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를 쓸 필요가 없고 fit 메소드를 쓸 때 자동으로 scikit-learn의 이 모델이 클래스의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점수를 점점 에포크를 늘려가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 성능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테스트 세트의 성능이 뭐 아주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훈련 세트와 점점 갭이 조금씩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대충 한 이 정도가 최저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세트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더 많이 훈련할 수도 있지만 많이 훈련하면 그만큼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는 뜻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한 100 정도의 에포크가 적절한 절충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SGD 클래스 파일을 호출할 때 제가 맥스 이터레이션을 100 에포크로 주고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성능을 훈련 세트의 성능 96% 정도,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에서 성능을 92.5% 정도로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SGD 클래스파이어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라 모델을 훈련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최적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모델은 사실은 로스,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거고요. 다른 로스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지가 있는데요. 힌지는 책에는 저희가 지면상 자세히 담지 못했지만 다른 책에서 보실 수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SVM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확률적 경사근법으로 최적화하려면 SGD 클래스파이어를 쓰면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VM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자료나 온라인에 있는 다른 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로지스틱 모델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점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학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적 경사학법은 나중에 딥러닝 파트에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걸 꼭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학법을 쓴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되는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확률적 경사관법은 선실함수라는 걸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 값이 작아지도록 조금씩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가중치 계속 파라미터를 이동합니다. 즉 모델을 바꾸는 거죠. 저희가 회계일 경우에는 평균 제곱 오차 선실함수를 사용해도 무난하지만 분류 모델일 경우에는 정확도를 사용해서 는 선실함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정확도는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가능한 선실함수를 대신 찾아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로지스틱 선실함수입니다. 그리고 확률적 경사관법은 하나씩 샘플을 꺼내 쓰는 거고요. 미니 배치는 여러 개씩 꺼내서 쓰는 거고 배치는 몽땅 꺼내서 쓰는 거고 그렇게 훈련 세트를 한번 다 꺼내서 쓰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을 한 턴을 도는 걸 저희가 에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포크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훈련 세트에 잘 맞는 과대적 값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훈련을 해보고 적절한 에포크 횟수만큼 중단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기 종료라고 합니다. 네, 그 딥러닝 파트에서 중요한 확률적 경사학법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질문이 설명이 잘 됐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클래시스가 정수값이냐고 지금 partial fit 메소드의 클래시스 매개 변수에 들어간 클래시스가 정수값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정수값으로 주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이게 정수면 트레인 타겟도 당연히 정수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트레인 타겟이 지금 문자열로 만들어진 타겟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고유한 값을 뽑아서 저희가 클래시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그 과정이 좀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지면 관계상 슬라이드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빼놨습니다. 네. 그래서 타깃 값과 똑같은 타입으로 정해 주시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고유한 클래스 개수에만 뽑아서 전달해 주면 되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7님이 오늘 강의가 감사하다고.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분류와 회귀에서 분류가 많다면, 그러니까 클래스 개수가 많다면 회귀 문제를 봐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분류는 종류가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라도 네, 분류입니다. 네, 분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개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분류라고 하고요. 회귀는 어떤 종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그 내일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내일의 온도를 당연히 보통 사람은 다 회기로 만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문제를 보고 내일의 온도를 21.5도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내일의 온도를 회기 문제를 안 보고 분류를 볼 거야. 그래서 내일의 온도를 1도부터 0도부터 100도까지 100개의 분류로 보고 분류 문제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분류 문제로 볼 거냐, 회귀 문제로 볼 거냐는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온도나 어떤 임의의 실수값이 나오는 거는 보통 다 회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관점들이 대부분 있긴 하죠. 그렇죠? 높은 손실과 낮은 손실이 헷갈리다고 하셨는데요. 손실은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낮출수록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높을수록 어, 나쁜 거기 때문에 손실 함수라는 것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손실 함수라는 값을 어, 줄일수록 낮게 나올수록 저희가 W와 P 어떤 모델을 훈련해서 점차 그 손실함수의 값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확률적 경사활용법입니다. 마이너스 0.3이 높은 손실이고 마이너스 0.9가 낮은 손실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0.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9거든요. 마이너스 0.9가 더 낮습니다. 네. 그리고 0.3이 더 높은 값이고요. 단수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음수로 쓰기보다도 저희가 마이너스 로그를 써가지고 플러스로 바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 영역으로 바꿔서 작은 양수, 큰 양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작은 양수일 경우 당연히 손실이 낮은 거고 큰 양수일 때는 손실이 당연히 높은 거죠.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손실함수와 비용함수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손실함수가 산이라면 비용함수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뭐 같은 거니까요. 손실함수가 산이면 비용함수도 산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손실함수는 똑같이 그 손실함수, 비용함수 똑같이 산인데요. 산을 내려올 때 샘플 하나에 대한 손실값을 계산하는 게 손실함수고요. 비용함수는 모든 샘플에 대한 손실값을 계산하는 걸 보통 비용함수라고 합니다. 뭐 굳이 나누자면,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거의 구분 없이 막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의미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두 의미를 막 섞어서 막 그 인터체인저블하게 막 쓰기 때문에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니까 둘 다 똑같이 손실함수나 비용함수나 똑같이 산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벌써 11시간 넘어갔네요. 오늘 좀 길었네요. 네, 4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니까요. 잘 익혀두시면 좋고요. 다른 책을 보셨을 때도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조금 감을 익히셨으면 조금 더 어려운 책을 볼 때 좀 더 편하게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딥러닝에서 SGD와 머신러닝에서의 SGD가 조금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데요. 어, 그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SGD가 다른 게 아니라요. 사이킨런과 텐서플로의 SGD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SGD라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평이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구현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마다 SGD를 구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같고요. 네. SG는 어떤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쉽게 잘 설명을 들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5장인데요. 5장은 사실은 뒤에 딥러닝 파트랑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5장, 6장은. 하지만은 다른 머신러닝 책을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배운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5장에서 배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또 만나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 주소 그대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화요일 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